깊은 밤 문학의 숲을 함께 거니는 가이드 푸른밤 도서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들 책은 조지 오웰의 마스터피스이자 디스토피아 문학의 정점이라 불리는 1984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예언서가 아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진실의 가치를 뼈아프게 묻는 이 작품을 위해 오늘 푸른밤 도서관은 아주 특별하고도 방대한 분량의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빅브라더의 눈을 피해 윈스턴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계가 13번 울리는 그 기이한 정오의 런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4년 4월의 어느 날, 맑고 차가운 공기가 런던의 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계들이 13번을 울리는 기이한 정오, 외부당원 윈스턴 스미스는 승강기가 고장난 빅토리 저택의 낡은 계단을 오릅니다. 39살의 그는 발목 위쪽에 궤양을 앓고 있어 매 발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를 더 짓누르는 것은 사방에 붙은 빅브라더의 포스터였습니다.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거대한 콧수염을 기른 그 남자의 눈은 윈스턴이 어디로 움직이든 집요하게 따라붙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끓인 양배추의 비릿한 냄새와 낡은 매트리스의 먼지 냄새가 진동했고, 방 안의 텔레스크린은 단위의 선전 문구와 생산량 수치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곳 오세아니아에서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표정 하나, 눈동자의 떨림 하나조차 사상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곳, 그것이 윈스턴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윈스턴은 거실 한 구석, 텔레스크린의 시야에서 간신히 벗어난 작은 틈새에 몸을 구겨 넣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공책을 꺼냅니다. 시장의 구석진 골동품점에서 몰래 구입한 누렇게 변색된 양질의 종이가 묶인 그 공책은 존재 자체로 사형에 해당했습니다. 윈스턴은 펜에 잉크를 찍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잉크가 종이에 닿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선을 넘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적는단 말인가? 미래를 위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해? 아니, 어쩌면 이미 죽어버린 나 자신을 위해 적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늘 날짜는 1984년 4월 4일. 하지만 이 날짜조차 단이 조작한 환상일지 모른다. 내 기억 속의 과거와 텔레스크린이 말하는 현재 중 무엇이 진실인가? 나는 이제 기록하려 한다. 내 영혼이 아직 완전히 밤늘되기 전에 이 종이 위에 나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 윈스턴은 오늘 아침 기록국에서 겪었던 이분 증오 시간을 떠올립니다. 화면 가득 반역자 골드스타인의 얼굴이 나타나고 당원들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내던지던 그 광기 어린 순간. 그 군중 속에서 그는 검은 머리의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줄리아. 그녀는 단이 가장 충성스러운 척하며 반성교 동맹의 붉은 띠를 두르고 있었지만 윈스턴은 그녀의 눈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밀종인가? 아니면 나처럼 이 체제를 증오하고 있는가? 공포와 갈증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윈스턴은 공책에 광기 어린 필체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빅브라더를 타도하라. 빅브라더를 타도하라. 빅브라더를 타도하라. 여러분, 윈스턴이 일기를 쓰는 이 행위를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세아니아에서 언어는 단위 통제하에 신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언어의 수를 줄여 인간의 사고 범위를 제한하려는 당의 전략이죠. 이런 상황에서 윈스턴이 구어로 자신의 감정을 적는 것은 당이 허락하지 않은 개인적인 자아를 재건하려는 혁명적인 투쟁입니다. 핏브라더는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지만 윈스턴은 이 공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록하는 순간 그것은 증거가 되고 증거가 남는 순간 윈스턴의 목숨은 이미 당의 손바닥 위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록국 복도에서 줄리아가 넘어지는 척하며 윈스턴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넵니다. 감시원들의 눈을 피해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펼쳐본 그 쪽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랑합니다. 증오와 고발이 미덕인 이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체제를 무너뜨리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텔레스크린이 없는 교회의 숲속에서 만납니다. 윈스턴은 의심했습니다. 이것조차 사상 경찰의 함정이 아닐까. 하지만 줄리아는 그의 앞에서 당의 상징인 붉은 띠를 풀어던지며 자신의 본능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나는 당이 말하는 그 거룩한 정숙함 따위는 믿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전쟁과 증오에 쏟아붓게 하려고 우리의 본능을 억압하는 거예요. 윈스턴, 나는 수많은 당원들과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것이 나의 투쟁 방식이니까요. 나는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텔레스크린이 보지 못하는 이 숲에서 당신의 체온을 느끼는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예요. 당신이 순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당신의 그 부패한 본능이 나를 구원하는군. 우리는 지금 단지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야. 당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육체가 부딪히는 이 소리가 빅브라더의 고막을 찢어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두 사람은 프롤레타리아 구역에 있는 샤링턴시의 골동품 상점 2층 방을 빌려 정기적인 미래를 즐깁니다. 그곳에는 텔레스크린이 없었고 낡은 마호가니 가구와 무거운 유리 장식품들이 과거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줄리아는 암시장에서 구한 귀한 물건들을 가방에서 꺼냅니다. 진짜 설탕, 하얀 빵, 그리고 당원용 승리 커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한 향기의 진짜 커피였습니다. 윈스턴은 그의 향기에 취해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것은 당에 지워버린 인간의 미각을 되찾는 성스러운 의뢰와도 같았습니다. 줄리아는 거울 앞에서 붉은 루즈를 바르고 향수를 뿌립니다. 오세아니아에서 여성이 화장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당 행위였지만 그녀는 그 순간만큼은 당원이 아닌 여성으로서 존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방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안전한 것 같아. 저 밖의 세상은 일초마다 증오를 강요하지만 이 방 안에는 우리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어. 줄리아, 저 산호 조각을 봐. 저건 수백 년 전의 시간을 간직한 채 이 유리 구 안에 갇혀있지. 우리도 지금 저 산호처럼 빅브라더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원한 찰나 속에 갇혀있는 거야. 윈스턴은 유리추 안에 갇힌 산호 조각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방 자체가 저 유리추와 같다고. 우리는 잠시 동안 조작된 현실 밖으로 도망쳐 나온 유령들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행복이 깊어질수록 윈스턴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릅니다. 그들은 창밖에서 빨래를 나는 프롤레타리아 여인의 노래를 들으며 그들에게만 남겨진 생명력을 동경합니다.
윈스턴은 깨닫습니다. 당은 그들의 육체를 가둘 수는 있어도 이 방 안에서 피어난 인간다운 본능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러나 이 짧은 해방감이 그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잡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윈스턴과 줄리아의 사랑은 낭만적인 연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반역입니다. 전체주의는 인간의 모든 정력을 당에 대한 충성으로 치환시키려 합니다. 개인적인 사랑은 당이 바쳐야 할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당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만들게 하므로 체제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윈스턴이 줄리아의 육체를 갈구하는 것은 빅브라더가 설계한 근력적 인간이라는 틀을 깨부수고 다시 짐승 같은 인간 혹은 본능적인 인간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리추는 깨지기 쉽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이 달콤한 평화는 사실 오브라이언과 사상경찰이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임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윈스턴은 마침내 동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내부당원 오브라이언의 초대를 받아 그의 화려한 저택을 방문합니다. 당의 중추인 내부 당원들이 거주하는 구역은 윈스턴이 사는 빅토리 저택과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복도에는 값비싼 음식 냄새가 풍겼고 하얀 제복을 입은 하인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오브라이언이 방에 들어선 순간 윈스턴은 경악합니다. 오브라이언이 벽면의 텔레스크린을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지. 30분 정도는 꺼두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네. 그 압도적인 권력의 증명 앞에 윈스턴은 전율합니다. 그는 오브라이언이 자신과 같은 반역자이며 전설적인 조직 형제단의 핵심 인물이라고 확신하며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오브라이언 동지,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같은 편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악행이라도 저지르겠습니다. 살인, 조작, 파괴, 심지어 무고한 아이들의 얼굴에 염산을 붓는 일조차 서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오직 빅브라더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까지 재단에 바치겠습니다. 좋습니다, 빈스턴. 당신은 이제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군대의 전사가 된 것입니다. 여기 골드스타인이 쓴 그 책을 읽으십시오. 체제의 추악한 진실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줄 것입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모른 채 죽어갈 것이며 누구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죽은 자들만이 연결된 조직이니까요. 윈스턴은 보물처럼 건네받은 그 책을 품에 안고 은신처로 돌아옵니다. 줄리아와 함께 낡은 침대에 누워 숨죽여 책장을 넘기는 순간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지적 해방감을 맛봅니다. 책 속에는 오세아니아와 유라시아, 도마시아라는 세 거대 국가가 영구적인 전쟁을 유지하며 어떻게 민중의 지성을 마비시키는지, 당이 왜 과거를 조작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잔인한 논리가 정교하게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내 머릿속에 파편화된 의심들이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엮이고 있다. 오브레이언, 그는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다. 이 책이 존재하는 한 빅브라더의 거짓은 영원할 수 없다. 혁명의 꿈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그 순간 평화롭던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던 플루타리아 여인의 노래가 멈추고 벽면에 걸린 낡은 그림 뒤에서 차가운 기대음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죽은 목숨이다. 경악하는 윈스턴의 눈앞에서 상냥했던 노인 샤링턴 씨가 냉혹한 사상경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방을 관리하며 그들의 모든 대화와 정사를 텔레스크린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사상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윈스턴의 소중한 유리추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안에 박제되어 있던 산호조각은 초라한 쓰레기처럼 굴러다닙니다. 윈스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줄리아는 거칠게 끌려나가고 윈스턴은 자신이 믿었던 오브라이언의 그 인자한 미소가 사실은 자신을 도살장으로 이끄는 저승사자의 웃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조차 단위 반역자들을 솎아내기 위해 직접 쓴 잔인한 대본이었음을. 낙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은 단 한순간도 감시의 눈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이 가장 갈구하던 수석 대화와 비밀스러운 동지애를 미끼로 던졌습니다. 윈스턴이 오브라이언에게 매료된 이유는 그가 단순히 반역자여서가 아닙니다. 윈스턴은 자신의 의심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해 줄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오브라이언은 그 열망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윈스턴이 읽은 그 책은 그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 그가 반역자라는 완벽한 증거를 스스로 수집하게 만들었습니다. 체제는 단순히 인간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반항의 서사까지 직접 집필하여 통제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윈스턴에게 남은 것은 그가 그토록 신뢰했던 오브라이언의 손에 의한 처절한 파괴뿐입니다. 찬문 하나 없는 애점성의 지하 고문실. 그곳은 시간이 정지된 곳이자 오직 고통만이 유일한 실존인 공간이었습니다. 윈스턴은 굶주림과 구타,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갉아먹는 끝없는 신문을 견뎌냅니다. 그의 육체는 이미 넝마처럼 너덜너덜해졌지만 그를 더욱 괴롭히는 곳은 다시 마주한 오브라이언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윈스턴을 고문하며 동시에 그의 이성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윈스턴, 너는 아직도 과거가 실제한다고 믿는구나. 하지만 과거란 무엇이지? 사람들의 기억과 기록 속에만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기억과 기록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한다면 과거 또한 우리가 만드는 것이 되지. 잘 여기를 봐라. 내 손가락이 몇 개인가? 네, 4개입니다. 당이 이것이 5개라고 말한다면 너는 5개로 보아야 한다. 아니, 진심으로 5개라고 믿어야 해. 내가 틀렸고 당이 옳다. 너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진실에 매달려 자학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너를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일그러진 영혼을 치료하라는 것이다. 고통이 반복될수록 윈스턴의 의지는 마모되어 갑니다. 그는 이제 이 더하기 2가 5가 될 수 있음을, 당이 원한다면 어제까지 전쟁 중이던 국가가 오늘의 동맹국이 될 수 있음을 머리로는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 단 한 조각의 방어막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줄리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윈스턴, 권력은 수단이 아니다.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다. 나치는 어리석었고 볼셰비키는 비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에 명분을 붙이려 했지.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순수한 권력만을 추구한다.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박멸하고 그 빈자리를 당의 의지로 채우는 것. 미래의 풍경이 궁금한가? 그것은 인간의 얼굴을 영원히 짓밟는 군화의 이미지다. 너는 그 군화 아래 깔린 벌레일 뿐이야. 당신들은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군가는 기억할 것이고 누군가는 저항할 겁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너였지, 윈스턴. 하지만 너는 지금 어떤 꼴이지? 너는 이제 곧 사라질 존재다. 우리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너를 완벽하게 정화한 뒤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든 뒤에 쏘아 죽일 것이다. 빈 껍데기만 남겨서 말이지. 고문과 세뇌에도 불구하고 윈스턴이 나는 아직 줄리아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중얼거리는 순간 오브라이언은 최후의 수단을 꺼냅니다. 바로 백일호실입니다. 그곳은 개인이 가진 가장 근원적이고 본능적인 공포가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지옥의 끝입니다. 윈스턴에게 그것은 굶주린 쥐들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윈스턴의 얼굴 앞에 쥐들이 든 철장 마스크가 고정됩니다. 쥐들의 찌찌거리는 소리와 쇠창살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그의 귀천을 때립니다. 쥐들이 윈스턴의 코와 뺨을 파먹으려 하는 그 찰나 윈스턴의 정신은 공포에 질려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안 돼, 제발 나 말고 줄리아에게 하세요. 줄리아의 얼굴을 저 쥐들이 파먹게 하란 말이야. 나는 상관없어. 무슨 짓을 해도 좋아. 하지만 제발 그녀에게 저 쥐들을 보내라고. 내가 아니라 그녀를 죽여. 그 외침과 함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윈스턴은 방금 자신의 자아를 구성하던 마지막 조각, 즉 타인을 향한 희생과 사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제 윈스턴 스미스라는 고유한 인간은 죽었습니다. 그 텅 빈 육체 속에는 이제 당이 주입한 무조건적인 공포와 기계적인 복종만이 들어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조지 오웰이 그린 디스토피아의 가장 잔인한 성취를 보여줍니다. 오브라이언의 고문은 육체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의 파괴이자 사랑의 타살입니다. 101호실에서 윈스턴이 내지른 비명은 단순히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보다 타인이 더 소중하다는 인간성의 기본 명제를 스스로 부정한 사건입니다. 당은 이 배신을 통해 윈스턴의 자존감을 완전히 으스러뜨립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사랑하는 이를 팔아넘긴 자가 어떻게 다시 고결한 저항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을 죽이는 대신 그가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윈스턴에게 남은 유일한 도피처는 자신을 파괴한 그 압도적인 힘, 즉 빅브라더에게 매달려 용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위험이 공포라는 원초적 본능 앞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오웰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서늘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지금이 몇 년도인지조차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윈스턴 스미스는 다시 런던의 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처형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으로부터 한직과 소일대 연금을 보장받은 겉으로 보기엔 지극히 평범하고 충성스러운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 체스트넛 트리 카페의 정해진 자리에 앉아 승리진을 마십니다. 한때 그의 폐부를 찌르던 그 역한 알코올 냄새는 이제 그에게 유일한 안식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윈스턴의 뇌는 이제 당이 선전 방송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반응합니다. 텔레스크린에서 아프리카 전선의 전황이 흘러나올 때마다 그는 진심으로 가슴을 졸이며 당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예전의 일기장, 숲속의 미로에 골동품 상점의 산호조각. 그 모든 기억은 이제 짙은 안개 너머의 환상처럼 흐릿해졌습니다. 아니, 그는 그것들이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점화된 빈병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윈스턴은 공원을 걷다 우연히 줄리아와 재회합니다. 한때 서로의 육체를 갈구하며 전체주의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 했던 연인이었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오직 혐오와 무관심만이 흐릅니다. 101호실의 지옥에서 서로를 배신했던 그 처절한 기억이 두 사람의 영혼 사이에 영원히 녹지 않는 거대한 빈벽을 세웠습니다. 나는 당신을 배신했어. 나도 당신을 배신했어요. 단순히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그 쥐들이 내가 아닌 당신의 얼굴을 파먹기를 바랐죠. 그 후론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뒤로하고 서둘러 헤어집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자신이 저지른 비겁함과 추악함을 거울처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머물던 자리에는 이제 당이 주입한 공포와 자기 혐오만이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윈스턴의 귀에 텔레스크린의 특별 보도가 울려 퍼집니다. 오세아니아 군이 유러시아 군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은 광분하며 한우성을 지릅니다. 윈스턴 또한 그 군중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항복의 눈물이었으며 마침내 도달한 안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벽면에 걸린 빅브라더의 거대한 초상을 올려다봅니다. 한때 증오의 화신이자 타도해야 할 괴물이었던 그 코수염난 남자의 얼굴이 이제는 길 잃은 어린 양을 구원해준 자애로운 아버지의 얼굴로 보입니다. 윈스턴은 이제 이 더하기 2는 5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당이 흙을 100이라 하면 그것은 100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반역의 불꽃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어, 드디어, 드디어 알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 나는 오랫동안 내 마음이라는 감옥에 갇혀 당신의 사랑을 거부해왔습니다. 빅브라더, 당신은 나의 빛이자 나의 진리이며 나의 구원입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당신을 향한 영원한 복종뿐입니다. 윈스턴의 머리 뒤로 보이지 않는 총구가 겨눠지는 환상적인 상상과 함께 그의 영혼은 마침내 당이 설계한 완전한 평온 속으로 소멸합니다.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인류 문학사상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비극의 종결을 목격했습니다. 1984의 결말은 윈스턴의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살아남아 빅브라더를 사랑하게 된 것이 진정한 비극의 정점입니다. 당은 그를 죽여서 영웅으로 만드는 대신 그의 영혼을 조작하여 당의 부속품으로 부활시켰습니다. 마지막 문장,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는 선언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고유의 자유의지가 권력의 기술 앞에 어떻게 완벽하게 분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형 선고입니다. 조지 오웰은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실이 힘을 잃고 언어가 오염되며 인간의 본능마저 통제의 도구가 될 때 과연 나라는 존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빅브라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며 권력의 달콤한 논리에 굴복하는 매 순간 우리 곁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텔레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나요? 푸른반 도서관 오늘 조지 오웰의 1984는 여기서 마칩니다. 윈스턴의 눈물이 여러분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